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많아서 문제풀이를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니까 정신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정답이 몇 번인가요? 풀어보셨나요? 1번은 정답이 1번인가요? 1번이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2번은, 2번의 부중성은 지금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2번이 틀린 이유가 요 부분적인 용도 시장에 있어서도 토지 절대량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죠. 그 부분 때문에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의 영속성에서 틀린 이유는 앞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개별성 때문이고요. 다음에 4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개별성에서는 구별이 용이한 것은 아니죠. 좀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선정이 어렵죠. 표준지 선정이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5번은 토지 공개념에 근거가 되는 것은 부증성입니다. 협동적 이용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앞부분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다음에 2번. 자, 이 문제는 지금 QD는 700-P, QS는 100 플러스 EP죠. 자, 이거를 지금 이 문제는 다행히도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모두 다 묻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균형량을 묻는다 이랬을 때요. 균형량을 물으면 일단은 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값과 이 값이 일단은 같다라고 놓고 풀잖아요. 700-P하고 100 플러스 2P 이것이 같다. 그럼 100이 넘어가면은 600이 되고요. 마이너스 P가 넘어오면은 3P가 되는데 P는 200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요. 여기 200, 300, 400, 500, 600 보지도 않고 200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계산한 건 뭐예요? 가격을 계산했어요. 가격을 계산 묻는 거는 그냥 분명히 뒤에 이렇게 제곱미터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곱미터도 눈에 안 들어오죠. 가격을 구해놓고 200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200을 다시 집어넣어서 균형량을 다시 구해야 되죠. 그러면 500이 정답이 돼야 돼요. 500이. 이런 거 조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묻는 거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묻는 거를. 그래서 오늘 제가 밴드에도 질문을 이렇게 요 계산 문제예요. 이건 비슷한 문제인데 요거를 양을 물었어요. 양을 물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대답한 거예요. 이거. 다 틀려.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1번을 썼다가 그 밑에 난에다가 수정한다고 4번으로 수정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다음 사람은 4번 썼어요. 이렇게. 근데 그 밑으로부터는 전부 다 11111 다 틀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뭘 묻는지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3번.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의 정답은 몇이에요? 가격이 200이고 양이 500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은 5번. 다음에 3번은요. 이거는 옳은 것은 3번이 옳은 거죠. 1번은 뭐가 틀렸어요? 일정한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죠. 말도 안 되고요. 다음에 주택 건축 동향을 상업용 부동산 경기 지표로 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요.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일반 경제 경기 순환과 대체로 역순환하기도 하고요. 그 상업용,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제 경기 순환과 대체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4번이 틀린 이유는요. 정점, 저점 모두 낮은 것이 아니고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죠.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다음에 하향 시장은 내려가는 시장이죠. 내려가는 시장에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서의 상한선이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4번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2번 보시면 주택이 부족한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정책은 임대료의 상승으로 임대료 보조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주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쉽게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 곡선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상황을 말해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상태에서 정부가 보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평당 연간 50만 원의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도 요게 부담스러우니까 돈을 보태주는 거죠. 돈을 보태줘서 한 20만 원 보태준다고 쳐볼까요? 50만 원 중에 20만 원을 보태준다. 그럼 이 수직으로 20만큼 끌어올립니다. 이거를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20만큼 끌어올리는 요 높이가 70의 위치예요. 이게 50이고 20 끌어올렸으니까. 자, 근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임대료가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요 높이는 70의 위치예요. 20만큼 올라갔으니까. 정부의 의도는 뭔가요? 처음에 20을 더 보태줄 때의 의도는 30만 원만 당신네들이 부담하고 내가 20만 원 보태줄 테니까 50만 원짜리 쉽게 가서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 버렸죠. 여기가 70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높죠. 60보다도 높고 한 65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여기 높이가. 그러면 20만 원 보조는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임대료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얼마 나와야 돼요? 45만 원 나와야 돼. 20만 원 얹어받아도. 그러면은 실제로는 얼마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5만 원밖에 혜택 못 보는 거예요. 모든 보조는 다 똑같아요. 임대료 보조, 육아 보조 똑같아요. 지금 제가 어린이집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린이집에 1인당, 애 1인당 30만 원씩 보조해 줍니다. 원래 어린이집 원비가 30만 원 정도였어요. 실제로 거의 30만 원에 조금 더 많거나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 4, 50만 원, 50만 원 가까이 돼요. 45만 원, 50만 원 이럽니다. 원래 정부가 의도한 거는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거의 돈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15만 원, 20만 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소리는 그 정부도 어린이집도 15만 원, 뭐 10만 원, 15만 원 뭐 이런 정도의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이게 원비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임대료가 올라가서 그게 임대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예요. 혜택이 가는 거예요. 자, 이게 극단적인 경우가 공급곡선이 수직이에요. 공급곡선이 수직이 되어버리면 임대료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임대료가 70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러면은 임차인들은 하나도 혜택 못 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일 때에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어차피 임대료 올라가 버리면. 이때는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때는 생산자 보조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생산자 보조를 해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리죠. 주택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결국은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서 임대료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에 3번은 정부의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단기적으로 저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맞죠? 이것도 수요 증가시키는 거예요. 저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를 나타내면 이렇게 가파른 거 말고요. 가파르지 않고 공급구성이 이렇게 일반적이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한 효과로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보조받은 크기는 이만큼입니다. 항상 보조는 이 금액으로 나타낼 때는 수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도 금액으로 나타낼 때는 상하의 크기를 보고 조세의 크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조세의 크기는 이만큼이지만 임차인이 모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 가격 올라가는 만큼은 임대인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3번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3번은.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4번은 임대료 보조로 인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맞죠? 수요 증가는 저가 주택의 임대료를 상승시켜 저가 주택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하게 한다. 맞죠? 4번도 요 얘기예요. 지금 3번, 4번이 지금 같은 그래프예요. 다음에 5번은 저가 주택 시장에서의 초과이윤은
고가주택 시장으로부터 주택이 하향여가 되게 합니다. 자, 여기가 돈이 괜찮아요. 초과이윤은 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저가주택 시장이에요. 여기 고가주택 시장이에요. 여기 고가주택 시장의 주택들이 천년 만년 계속 고가주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쪽으로 하향여가 된다 이 말이야. 이쪽으로 그냥 세놓고 나는 딴 새 집으로 가는 거죠, 주인이. 여기서 하향여가 되는 만큼 이쪽으로는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여기. 이쪽에 공급 증가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향여가 돼요, 하향. 그러면 이쪽은 주택이 부족해지겠죠. 주택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돈 되죠. 여기서 다시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해요. 이쪽은 신축을 통해서 공급 증가하고 이쪽은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번, 5번은 보시면, 자, 5번.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초과 이유는 고가주택 시장으로부터 주택이 하향여가 되게 하고 고가주택의 부족으로 인해 고가주택 시장의 공급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고가주택의 공급자는 손실을 보는 게 아니죠.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이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더 공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은 다음 중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선택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하며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을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건 이거예요. 주어진 위험하에서 가장 높은 수익. 이게 바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죠. 주어진 위험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이게 바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예요. 이런 점들을 모은 집합이 뭐라고요? 효율적 전선. 이렇게 효율적 전선. 1번은 맞는 말이죠. 다음에 2번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이에요.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주어진 위험, 이 위험에서는 얘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는 없어요. 얘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험도 더 부담을 해야만 되죠. 위험을 더 부담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일반적 형태는 위험 혐오적 태도이며,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위험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 혐오적 형태를 보일 겁니다.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들의 합리적 목적은 기대 효용의 극대화가 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기대 효용의 극대화라는 얘기는 이제 주관적입니다. 사실 이게 기대 효용이라는 게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 기대 효용이라는 건 기대값이 주는 효용이에요. 기대값이 주는 효용. 예를 들어서 여기 빈통이 있어요. 빈통이 있는데 탁구공이 10개가 있어요. 여기에 10개 중에 한 개에 1억이 적혀 있어요. 9개는 꽝이에요. 한 개가 1억 적혀 있고요. 나머지는 꽝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뽑을 기회를 준다면 요거 한번 뽑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가 예상이 돼요? 기대값이 얼마예요? 10%로 1억이니까 얼마예요? 금액으로는 1,000만 원이죠. 기대값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죠. 자, 여기에 또 빈통이 있어요. 2개가 있어요. 2개가. 하나는 1,100만 원이고요. 하나는 900만 원. 요거 둘 중에 하나 뽑히는 거예요. 기대값이 얼마예요? 요것도 1,000만 원이죠. 요거는 너무 심하나? 요거는 너무 심하니까 요거 한 1,500, 이게 500 이렇게 할게요. 1,500 아니면 500. 평균값 얼마예요? 1,000. 자, 여기 또 통이 있어요. 여기는 현금 1,000만 원이 있어요. 다 1,000만 원이죠. 이것도 1,000만 원, 이것도 1,000만 원, 기대값 1,000만 원이죠. 이건 기대값이 아니라 확실한 값 1,000만 원이죠. 자, 3개 중에 한번 뽑을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맨 오른쪽이요. 잘하면 1,500 받을 수도 있어요. 잘하면 1억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천이죠. 다 똑같은 천인데 확실한 천이죠. 이거는 그래도 진폭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기대값이 주는 효용이 기대 효용이에요. 이 기대값이 준, 자, 그러면 요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는 뭐 할까요? A하고 B 중에는 이거는 잘못하면 500 떨어지고 이건 잘하면 1억 떨어져. 그래도 B예요. 자, 요걸 좀 숫자를 조절하면 사람들이 좀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겠죠. 200, 1800 이렇게 하면은 잘하면 1800, 못하면 200이고 잘하면 1억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이러면은 똑같은 기대값 1000이잖아요. 똑같은 기대값 1000인데 그게 주는 효용은 달라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행동을 할 거란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말 못해요, 저도. 왜냐하면 뭘 선택할지 어떻게 알아? 누가 뭘 선택할지. 그 사람마다 다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효용이 무슨 효용이다? 기대 효용. 불확실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 기대 효용.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뭐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되는데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 형태입니다. 자,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자, 여러분들 올록볼록 아시죠? 이게 지금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죠. 예, 아래로 볼록은 이렇죠.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무차별 곡선의 뜻이 뭐예요? 이 점, 이 점, 이 점의 만족도가 어때요? 이 점, 이 점 만족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만족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주는 거나 이 점을 주는 거나 이 점을 주는 거나 만족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차별이에요. 무차별.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만족도가 같은데 위험이 더 늘어나면서 수익이 더 얹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같다 이건데 처음에는 위험이 한 칸 늘었을 때 수익을 요만큼만 얹어줘도 돼요. 두 번째는 똑같은 위험이 증가하는데 수익을 더 많이 얹어줘야 되네요. 세 번째는 똑같은 위험이 증가하는데 수익이 더 많이 얹어줘야 되고 더 많이 얹어줘야 되죠. 가면 갈수록 부담하는 위험 크기가 점점 세지면 세질수록 한 칸씩 위험을 더 증가시킬 때 수익이 점점 더 많이 올라가야 만족도가 유지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뭐란 얘기예요? 위험 혐오적이라는, 회피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은 위험 혐오적이다라는 뜻을 갖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이거 위험 혐오적이에요? 위험 선호적이에요? 자, 여기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 위험 혐오적이에요? 위험 선호적이에요? 위험 혐오적. 이 사람은요? 위험 선호적 하면 안 된다고. 둘 다 아래로 볼록이라고, 둘 다.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일정하게 이렇게 하면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얹어줘야 되잖아요. 처음엔 조금 얹어주다 이렇게. 둘 다 위험 혐오적인데 이 사람이 더 공격적 투자자, 이 사람이 더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구별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위험 혐오적인 사람들 중에. 됐나요?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다 하면 전부 다 위험 혐오적이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4번이 틀렸죠. 그래서 5번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맞죠? 이게 접하는 점입니다. 접하는 점. 그래서 보다 보수적인 사람은 왼쪽 아래, 보다 공격적인 사람은 오른쪽 위에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음에 6번은요.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옳은 것은 1번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모두 화폐시장 같이 고려하죠.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기간이라고 하고 이는 기업이 정한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나 자본 회수기간법은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맞죠? 얘는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자본 유입의 현가와 자본 유출의 현가를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자본 유출의 현가와 자본 유입의 현가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내부 수익률이죠. 내부 수익률.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똑같게 하도록 하는 할인율 또는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또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이것이 되게 하는 할인율.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순현가가 동일한 투자안이 2개 있을 때에는 초기에 현금 투자가 큰 사업을 선택한다. 초기에 현금 투자가 당연히 작은 사업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적은 돈이 투자돼서 똑같은 순현가를 얻는다면 그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순현가법에서는 재투자에 대한 수익률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 말도 안 되죠. 좀 더 순현가법에서는 재투자에 대한 수익률이든 할인율이든 모두 다 요구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도 재투자 수익률이든 할인율이든 모두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저당 시장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이죠. 1번에 저당 유동화는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2차 저당 시장 맞죠? 그 다음에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과의 끊임없는 자금의 순환은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주차입자들에게 주택자금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 구조에서 여기가 1차 시장, 여기가 2차 시장. 자, 여기서 돈을 대출해주고 채권을 갖게 되면서 자금이 부족하면은 이 채권을 이쪽으로 양도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또 대출해주고, 또 돈이 부족하면은 이 채권을 또 양도하고 또 마련하고, 이론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1차 금융기관은 저당권을 반드시 유동화시킬 필요는 없으나 2차 금융기관은 반드시 저당권을 유동화시켜야 한다. 이것도 아니죠. 1차 금융기관이든 2차 금융기관이든 저당권을 반드시 유동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저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유동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차 저당 시장은 원래의 자금 수요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1차 저당 시장은 이거고요. 원래의 자금 수요자는 얘들이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얘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할 경우보다 저당 담보증권을 구입할 경우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은 떨어진다. 자, 여기서 이 저당 증권을 구입하는 거 하고요. 얘네들이 채권을 바로 양도할 수도 있거든요. 채권을 바로 양도하거나 또는 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당 채권을 바로 사면은 이걸 바로 양도받으면 번거로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높고요. 대신 증권으로 사게 되면은 번거로운 건 적어지고요. 수익률은 낮고요. 떨어지고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번은 부동산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자, 여기서는 몇 번이 정답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인가요? 흡수율 분석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 단위 기간 동안 얼마만큼 흡수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지역 경제 분석이 아니네요. 시장성 분석에 속하는 것이죠.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가격의 본질은 가치다. 맞죠? 또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죠. 가격이. 그 다음에 3번 가치가 화폐를 매결하여 표현된 것이 가격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가격은 가치의 장기적인 균형치라고 할 수 있다. 가격이 가치의 장기적인 균형치인가요? 가치가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인가요? 가치가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죠. 가치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치는 1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1억 3천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3천 해야 일치하죠. 이게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얘는 거품 낀 거예요. 거품. 지금 현재 1억 3천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얼마만큼이 빠져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3천만큼 빠져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갈 거다 얘가. 결국은 이쪽으로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 가치는 올라가죠.
그리고 반대로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그다음에 10번은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 의한 환원율 지지저저죠. 지지저저.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토 근건 이렇게 되고요. 토토 근건 지지저저. 그다음에 부채 감당법에 의한 거는 부저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정도만 해도요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지대론부터인가요? 지대론 및 공간 구조론부터죠. 맞습니까? 지대론부터 하도록 합니다. 자, 이 지대론 및 공간 구조론 여기 합쳐서 한 문제 정도 돼요. 합쳐서 한 문제. 그 중에서 지대론이 10분의 7 정도 되고요. 공간 구조론이 또는 도시 내부 구조론이 10분의 3 정도 돼요. 이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사람 이름 때문에 조금 이게 걸리적거리나요? 그러지는 않습니까?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걸리적거리다는 말이요. 저희 동네에서는 사투리로 갈구친다 그러거든요. 전라도에서는 뭐라 그러죠? 혹시 그 걸리적거린다의 사투리가 있습니까? 전라도에 없습니까? 어디는 또 걸구친다 그러고 우린 갈구친다 그러고. 사실 처음에 서울 와가지고요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도 친구들끼리 말도 못했어요. 말만 나오면 이제 사투리 나올까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조용히 다녔습니다. 근데 좀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했죠. 수업 시간에도요. 저기 우리 고향에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부를 때 선생님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선생님요 이렇게. 근데 그런 말 한마디 했다가는 이제 이 대학교 와가지고는 교실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함부로 선생님도 부르지도 못하고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있어도 질문도 못해요. 계속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지대론이 어렵나요? 다 어려워요? 다 쉬워요. 이런 분한테는 질문을 하지 말아요. 다 어렵다 그러면 안 되고 다 쉽다 그래도 안 되고 뭐가 어렵고 뭐가 쉽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대론 할 때 지대가 뜻이 뭐예요? 지대가 농경지지대, 토지 사용대가. 특히 토지 사용대가 중에서도 농경지지대로 농경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농경지에 지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땅을 농사짓는 농민은 지주한테 많이 주고요. 어떤 땅을 농사짓는 농민은 지주한테 적게 줘요.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비옥도 있대, 비옥도. 그 비옥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한마지기가 300평이에요. 한마지기가. 근데 전라도 또는 경상도 이 평야지대 가면은 한마지기가 200평인 데가 있어요. 한마지기가. 어디는 150평도 들었어요, 저는. 그 차이가 왜 날까요, 그게? 비옥도 때문에, 비옥도. 300평 한마지기나 200평 한마지기나 생산되는 생산량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땅의 물리적인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얼마만큼의 식량이 생산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지 몇 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천석지기 만석지기 하잖아요. 저쪽 천석지기나 이쪽 천석지기나 똑같은 부자라 이 말이에요. 부의 기준이 그때는 쌀의 양으로 판단하는 쌀의 양으로. 그러니까 땅의 넓이가 더 넓어서 천석지기든 더 좁아서 천석지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쌀의 양으로 부의 척도, 쌀의 양이 부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 어른들 사이에서는 뭐 월급 얘기할 때 월급이 쌀 몇 가만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혹시 들은 적 있나요? 없으세요? 제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어릴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어른들이 쌀 몇 가만이 월급이다 이렇게. 그런 어른들이 가끔씩 그럼 너무 오래 사신 분들이 그러면 너무 오래 사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한 일을 타는데 왜 돈이 모자라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쌀의 양으로 부의 기준, 그죠? 어쨌든 한마지기는 똑같은 양의 쌀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액지대론이 바로 뭐를 강조한 거예요? 비옥도를 강조한 비옥도. 근데 비옥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또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서양의 학자들은 비옥도를 강조한 학자가 있고 또 위치를 강조한 학자가 있고 따로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고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는 거죠. 이 두 이론이 모두 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 학자 이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붙여서 리카도의 차익지대 이렇게 하고요. 티넨의 위치지대 이렇게 할 뿐이에요. 이 고전학파는 지대를 볼 때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를 빼고요. 수송비를 빼고, 이 사람은 이제 수송비까지 빼죠. 수송비까지 빼고 남는 게 뭐라고요? 지대인데, 예를 들어 이 10마리에 해당하는 생산물이 있어요. 생산비에 해당하는 게 7마리예요. 수송비가 2마리예요. 그러면 지대는 1마리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것을 한번 따져보세요. 인간이 애쓴 만큼이 얼마만큼 애쓴 거예요? 인간이 애쓴 게. 요거 생산비, 여기 뭐예요? 이게 종잣값, 비료값, 농기구값, 그리고 사람의 인건비. 요게 인간이 애쓴 거예요. 수송은 누가 했어요? 수송도 인간이 했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수송을 했어요. 이거는 인간이 노력한 거예요. 근데 토지에서 생산된 양이 총 10마리죠. 근데 10말 생산하는 중에 인간이 애쓴 부분이 얼마만큼이요? 인간이 애쓴 부분이 요만큼 인간이 애를 썼다고요. 1년간 먹을 양식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거 1말 남았죠? 이거 누가 한 걸까요, 이게? 이건 누가 한 걸까요? 자연이 한 거죠, 자연이. 토지가.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거는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자연이 만든 거예요. 불로소득 개념이고 요것이 잉여 개념이에요. 잉여. 이런 식으로 봤단 말이에요. 토지를 볼 때, 지대를 볼 때. 근데 고전학파는, 신고전학파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신고전학파는 예를 들어 여기 공장을 지어요. 옆에 농사 짓는 농지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당연히 농사 짓는 땅이 많았죠. 근데 여기서 농사 짓는 게 어떤 목적이 많은가 하면은 여기 이제 면화를 심어요, 면화. 여기 면화를 심어서 여기에 원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뭐죠? 면직, 섬유, 직물을 해서 이거를 이제 식민지에다 갖다 팔고, 식민지에서 다시 그걸 다른 물건 사와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팔고, 이런 일들을 하는 얘네들, 공장주, 얘네들이 이제 그 당시 계급으로는 부르주아들이, 얘네들이. 이 부르주아들이, 자, 이 땅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그 당시 땅은. 귀족들, 옛날 지주들. 이런 지주들한테 뭐를 줘야 돼요? 지대를 줘야 되죠. 지대를 줘야 이걸 뭘 생산을 해서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하는데, 지대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어떻게 돼요? 이 생산 원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 판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이 지주한테 주는 지대는 비용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요, 방향이. 근데 여기서는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남는 지대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이 올라가면은 이쪽이 많아지는, 이렇게 가격에서부터 생산물 가격에서 지대로 내려오는데, 신고전학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용으로 받고 얘네들은 잉여로, 남는 잉여로 본 거예요. 됐나요?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죠. 자, 근데 절대지대라는 게 있죠. 절대지대는, 자, 이 사람들 이론에 의하면은, 특히 이제 티넨 같으면, 자, 여기 10마리고 여기 7마리고 2마리고 하면은 1마리 지대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땅이 수송비가 3말 발생해요. 3말. 수송비가 3마리면 지대는 남는 거 없죠? 이런 땅에는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10마리 생산돼도 여기 7말 생산되는데 얘는 거리가 좀 더 멀어요. 얘보다 거리가 멀어서 수송비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럼 지대가 없어요. 근데 이런 땅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대요? 여기서. 여기 농민이 먹어야 될 1년치 식량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 한 2말 가져오는 거죠. 농민한테는 5말밖에 못 가요. 그러면은 농민들이 충분한 양을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봄이 되면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대가 바로 뭐예요? 절대지대, 절대지대. 예, 위치지대는 없어요. 위치지대는 없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절대지대요. 그럼 이런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위치가 더 좋은 곳에 농사 짓는 사람은 여기서 절대지대 2말이 있고요. 또 위치지대 1말 해서 모두 몇 말? 3말이 되는 3말. 그러니까 이런 땅에 농사 짓는 농민이나 이런 땅에 농사 짓는 농민이나 굶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지대가 더 많고 지대가 더 적은. 예, 그런 식으로 절대지대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소유 자체로부터. 소유 자체로부터 발생해요. 이게 절대지대.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열등지나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바깥에서도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절대지대고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다음에 입찰지대 개념이에요. 예, 입찰지대 개념은 요 Tnen의 위치지대를 좀 발전시킨 거예요. 이걸 발전시켜서 도시토지에 도시토지에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입찰 아시죠? 경매 붙이는 겁니다. 토지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주거용,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이렇게 해서 입찰을 붙이면은 도심에서는 누가 제일 높게 써낼 것이고 상업용이 제일 높게 써내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거용이 제일 높게 써낼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업용이 제일 높게 써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입찰지대 곡선이라 그래요. 입찰지대 곡선. 여기서 입찰지대라고 하는 것은 써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써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최대 지불용액이에요. 최대 지불용액. 실제로 이만큼을 써내게 되면은 초과이윤이 뭐가 돼요? 초과이윤이 0이 돼요. 그런 지대가 입찰지대예요. 그래서 지대론에서는 요 4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4가지가.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좀 지문으로만 좀 보완하시면 돼요. 자, 이제 2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지대론의 2번 문제. 지대 및 지가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대론에 관한 논증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 그죠? 다음에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였으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 고전학파는 그렇죠. 노자토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 특성 강조하고 불로소득으로 간주했어요. 다음에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신고전학파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며 따라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3번, 4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키워드. 차액지대는 비옥도, 위치지대는 수정비 절약분, 뭐 이런 식으로. 5번에 1번을 보시면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임대료를 의미하며 지가는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의 매매 가격을 말한다. 맞죠? 지대는 유량 개념이고요. 지가는 절량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어요. 이자율분의 지대. 이건 매년 발생하는 유량 개념이고 앞으로 영구히 발생하는 것을 현재 시점으로 할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량 개념이고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이고 이거는 연간별로 계산하는 유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구히 발생하는 겁니다. 영구히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금액을 다 현재 시점으로 환산을 해서 더한 것이 지가예요. 그래서 절량 개념의 지가는. 그다음에 2번 지문은
지가는 장래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가와 지대는 정비례, 그리고 이 지가와 이자율은 반비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노동 자본 토지로 구분하고 노자 토로 구분해요. 그 다음에 토지의 자연적 특징을 강조하였으며 지대는 가격에 의해 결정된 소득이고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은 아니므로 소득 분배의 측면에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고전학파는 그렇죠. 노자토 구분하고 비용이 아니라 이제 불로소득, 잉여죠. 맞습니다. 다음에 신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 구분하고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였으며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며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입니다. 신고전학파는 저는 공업 생산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비용으로 받는 거죠. 다음에 5번의 절대지대로는 지대가 발생하는 근거를 토지의 비옥도, 위치와 개별성, 토지의 부증성 등에서 구하고 있으며 벌써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비옥도가 나죠. 비옥도. 비옥도는 어디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차액지대론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짝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질적인 토지에는 유한성이 있고 동일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 토해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셔서요. 그 6번 문제에서는 그 5번 지문의 내용이 뭔가 좀 말씀드릴게요. 5번에 고립국 모형이라는 게 있죠. 고립국 모형에서는 이렇게 여기가 도시예요, 도시. 여기가 주변에 농사 짓는 곳이에요. 농사 짓는 곳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다 어디로 수송하는 거예요? 다 여기. 요쪽으로만 수송해요. 다른 데로 수출되는 거 없어요. 수출 안 되고요. 다른 데서 수입도 안 돼요. 그래서 고립국이라고 그래요, 고립국. 고립국이란 얘기는 요거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폐쇄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개방 경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폐쇄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정도만 파악하시고요. 7번은 지난번에 요거 계산 문제로도 일일 모의고사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여러분이 좀 보셔도 되겠고요. 9번의 방사형 교통망 개선, 요건 좀 보겠습니다. 방사형 교통망이 뭐예요? 방사형 교통망이 뭐죠? 도심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부채살처럼 펼쳐나가는 교통망 있죠. 이런 교통망이 방사형 교통망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방사형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은 외곽에서 도심으로 접근성이 좋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기도 좋고요. 그러면은 외곽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외곽 땅값이 어떻게 돼요? 외곽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존의 지가 구조가 이러한 형태였다면 이런 방사형 교통망을 확충하면은 지가 구조가 어떻게 해요? 또 외곽이 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방사형 교통망이 확충되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요렇게 생각하면서 대답하시면 돼요. 1번에 도심부에서 외곽에 이르는 지가 경사도의 심화. 지가 경사도가 심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되죠. 1번 틀렸고요. 도심부 대비 외곽 지역 지가의 상대적 하락입니까? 네, 상대적 상승이죠. 그 다음에 도심부 토지 이용 밀도의 상대적 상승. 도심부 토지 이용 밀도가 올라갑니까? 이용 밀도가 떨어지죠. 이쪽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 다음에 외곽 지역에서의 이용 주체별 단위 토지 사용량 증가. 맞나요? 외곽 지역에서 이용 주체별이에요. 이용 주체별. 이용 주체별 단위 토지 사용량. 여기에 사용하던 사람이 몇 명이 없다가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용 주체별 단위 토지 사용량이 증가해요. 토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바깥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1인당 토지 사용량은 줄어들죠. 예, 그 주체별 단위 토지 사용량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도심부 지가의 상대적 하락. 도심의 지가는 상대적으로는 어때요? 외곽 쪽이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는 하락했죠. 예, 5번이 정답인 겁니다. 예, 다음에 10번 문제를 볼까요? 9번은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10번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11번까지가 지대론에 관한 것이고요. 10번에 다음 중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 지대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고,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집약도를 생각하면 되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집약도 생각하면 돼요. 집약도는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고 외곽으로 할수록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 이론은 도심에서 토지 이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외곽에서는 조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준다. 가능하죠.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얼마나 대체하기가 쉽냐는 거죠. 근데 외곽 쪽에서는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하기가 곤란하고요. 도심 쪽에서는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정량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자본의 대체 관계는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으로 나타난다. 요거 15회 때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15회 때. 좀 어렵습니다. 요건 등량곡선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좀 어려운데, 여기가 토지, 여기가 자본. 자, 이런 형태가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이에요. 지금 여기서요. 지금 여기든 이제 한 칸씩 이렇게 자본을 하나씩 더 투입하는 거예요. 자본을 하나씩 더 투입할 때 지금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쌀이 10말 생산되는 건 여기도 쌀이 10말 생산되고요. 여기도 쌀이 10말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량 곡선이라 그래요. 같은 양의 쌀을 생산할 때 여기서는 토지가 10개 투입되고 자본이 1개 투입됐어요. 기계 한 대에 예를 들어 뭐 성능이 1에 해당하는 기계와 토지 열마지기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성능이 2에 해당하는 기계 한 대와 이 토지의 양은 한 7마지기 이렇게. 처음에는요, 토지가 양이 뚝 떨어져도 성능 좋은 기계 하나 더 하면은 똑같은 열마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성능 더 좋은 거를 투입을 해도 토지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게 점점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토지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토지가 점점 귀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계 성능이 좋다 해도 어느 정도의 토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줄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줄기 때문에 이런 곡선의 형태를 띠게 돼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고 지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자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요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1차 산업의 경우에는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으로 갈수록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하기가 좀 쉽죠. 그리고 생산 요소의 상대적 가격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외곽 지역은 땅값이 싸죠. 그러니까 토지를 좀 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 도심 쪽으로는 땅값이 비싸죠. 그러면은 토지를 상대적으로 적게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11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12번부터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인데 이건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